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반기 실적이 두드러질 만한 종목들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 AI 인프라 투자 쪽에서 일부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도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가 반등이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확실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이 H20, H2O가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저사양으로 만들었던 이 칩이 사실 이제 그 중국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서 폭발적인 이제 수요에 맞춰서 매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었었던 입장이었는데 이게 제한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수혜가 더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로 둘 다 수혜이긴 한데 최근 공급망 정보에 따르면은 엔비디아는 올해 4분기부터 이 H20 파생 상품인 B30에 대한 칩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H20 대비 성능이 약 10에서 20%좀 낮은데 가격은 무려 3에서 40%까지 저렴을 하니까 중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는 이쪽에서 이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B30 칩이 HBM이 아닌 GDDR7을 장착합니다. 이쪽은 SK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가 조금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 이슈에 따른 수급 차별화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조금 입증되는 입장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H20 칩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19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 합병 그리고 장기 경영 전략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이 부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역시 하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고공행진을 보였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6년 HBM 시장에서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타격을 받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HBM 시장 경쟁 심화와 가격 협상력 약화 가능성을 지적받았는데요. 이는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된 것으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외에 다른 매출 다변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올라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HBM 시장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고 강자로 군림했었던 범용 D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는데 자, 하반기 업황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낫다라고 이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 하원에서 중국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향 수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더 튀어주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H2O 이후에 B30에 대한 칩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은 4분기부터 최대 120만 개까지 대량 출하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B30 관련 매출 자체를 보시면은 6천억 원에서 1.2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년 B30 물량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GDDR7에 대한 추가 기대치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긍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앞으로 HBM에 대한 3E에 대한 부분 여기서 콜테스트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이 HBM 시장이 사실 HBM4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과정으로 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로 인해서 이게 HBM 생산량을 한 2배 정도 가량 확충을
신청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재정비하는 입장이고요.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HBM4 쪽으로 해서 본격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대형 고객사 확보 노력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추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보고서에 따르면 이 HBM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매출액이 74.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하반기 엔비디아의 납품이 진행될 경우 빠른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가 역시 점진적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약 엔비디아의 납품 시기가 좀 늦어질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투자정보업체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은 20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이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으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만약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어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되 이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된다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조정에 그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 외에도 하반기 실적이 부각될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는 마무리하고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네, 이게 확실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여기에서 수급 공백이 생긴 게 제약바이오 섹터로 전환됐던 관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등의 주요 대형 그리고 기술 수출 기대 중심으로서 강세가 부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기업들이 왜 수급이 유입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사실 알테오젠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공존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 스토리가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항체 약 물적 합체인 ADC에 대한 신약 임상 진전이 글로벌 개발사와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술 수출 기대감도 여기서 또 같이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이벤트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신약 기술 수출이 또 렉나자랑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유한 크로락스에 대한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수출 기대감이 또 같이 공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3대장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유입됐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보통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내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상저하고 실적을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오 종목들은 상반기에는 좀 R&D 쪽에 좀 몰두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그 결실을 발표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약 기술 이전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소식도 속속 나오고 있어 하반기 실적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의 어떤 개발 등으로 인해서 임상 실험이 단축되는 등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 감소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의약품도 관세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공고년히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 관세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크거나 이제 생산 거점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일수록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유예 기간도 있고 그리고 뭐 충격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팔려면 이제는 현지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인상 같은 구조 개편 없이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근데 저희가 주목해 하셔야 될 게 예외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킨바이오 그리고 유한양이처럼 기술 수출, 즉 라이센스 아웃, 에로라고 하거든요. 이 에로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요. 이 구조 자체가 관세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에로 구조가 한마디로 한국 회사는 그냥 기술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빅파마가 임상부터 허가 그리고 생산 유통까지 다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국내에서 R&D만 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그다음에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실제 의약품이 미국에서 팔릴 때 붙는 관세가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의약품 판매 자체에 관여를 안 하게 되니까 관세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려도 우리는 수익 구조가 건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 수출 전문 대장주들 이렇게 보시면 관세 리스크가 적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시장 평가다. 그래서 일부 업체가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참여하거나 API, 이 원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요. 순수 에로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번 관세 이슈에서는 조금 무풍지대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워낙 제약바이오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하반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제약바이오는 좋은 건가요? 원래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더 높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자금 공급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신약 개발이나 IPO 등 굵직한 성장 모멘텀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외 바이오 IPO 금액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얼마나 높게 부과할 것인지가 어쨌든 하반기 실적 변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그 영향이 적을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의 끝을 모르고 내려가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섹터, 바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거래소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시장에는 좀 호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 섹터에는 좀 호재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 중국 거래소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안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광저우 선물 거래소에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4% 이상 급등해 7만 위안선을 회복하면서 장거 강업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일부 광산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리튬 가격 공급 우려에 대해 좀 커진 부분이 이번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리튬 관련주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였는데요. 네. 이는 최근에까지 이어졌던 리튬 가격 하락이 수익성에 악재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원자재로 사놓았던 기업들이 재고 평가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처럼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납품 가격에 연동되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가격 급등이 공급 과잉 해소라기보다는 일부 기업의 감산과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 심리 자극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어서 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가격 변동이 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 이 리튬 가격 상승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단기적인 수급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캐즘이 지속되면서 2차 전지 업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네, 확실히 2차 전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확실히 저희와 저번에 저는 지난 시간에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확실히 리튬 관련 이슈부터 해가지고 리튬 관련주,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파생 수급이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까지 그리고 또 대형 셀 3사까지 이어지면서 확실히 2차 전지 수급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수급이 지금 가파르게 몰려가지고 혹시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과정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급 물량이 나온다면은 과거의 그 대장이었던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그 3대장 수급이 이렇게 섹터에서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도 하반기에 상저하고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부 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영진 자문역의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수익률이 좋았다고요? 아, 네. 제가 단숨에 마스터픽이 급등이 나오는 와.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몇 프로나 오르셨나요? 113% 등록을 했습니다. 네, 김정우 자문역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탑3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럼 제가 올 하반기 실적주 이 탑3를 알려드릴 텐데 탑3 종목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3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확실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4공장이 풀가동되고 있고 지금 5공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에피스 이익 덕에 실적도 탄탄하고 주가도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실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보시면은 2025년 2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매출이 1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입장이고요. 영업이익은 4,89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 5공장이 돌리기 시작하면서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은 이 기존 4공장이 이미 꽉꽉 돌아가고 있어서 기존 이 비용 자체는 충분히 상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환율이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환율 하락이 변수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에피스 관련된 미시력 이익이 1분기에 이어서 또 올해 들어올 것이라서 전반적으로 전체 이익에 대한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주 상황을 보시면은 5공장은 이미 벌써 수주가 상당히 꽉 찬 걸로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2025년 하반기쯤에 6공장까지도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노보홀딩스가 세계 2위인 CDMO 이 캐탈런스를 인수를 했고 또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바이오 생산이 또 쏠리는 이 과정 속에서 동사의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탑3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탑2는 어딘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는 유한양행입니다. 네, 실적이 또 탄탄하고 또 기술료도 있고 API, 바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익도 다 받은 입장이고요. 네. 본업도 순항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인데 여기도 똑같이 제가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요. 매출이 5,862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 그리고 영업이익이 419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6%나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불리죠. 네. 그만큼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일본 승인으로 인해서 마일스톤 기술료가 한마디로 1,5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 원이 수령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술료 수익이 288억 원이 들어오면서 OPM, 영업이익률도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리어드 HIV 치료제가 API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외 사업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3%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게 장기 계약이어서 23년간 유한화학의 API 매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런 배경을 보시면 알러지 신약 기술 이전이 살짝 지연이 됐었고 항암제 쪽에서 최종 OS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힌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슨앤존슨 쪽에서 실적 컨콜에서 밝혔었죠. 이게 뭐냐면 라지클로즈 병용요법이 미국 1차 치료 시장에서
벌써 25% 점유율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리브리반트 SC 제형 승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국립 종합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위 등재 기대감이 있어서 매출 성장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제가 2위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의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의 실적주 탑1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자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탑1 종목명 공개되지 않지만 힌트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해드리는 하반기 탑 실적주 1 마스터픽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은 동사도 이제 진짜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에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올해 매출 속도가 5억 달러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80%나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이렇게 2배 가까이 된다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수치 자체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25년 1분기 매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43%나 증가를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엠블이라는 유전질환 전문 회사를 인수하면서 연간 3억 달러 매출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엠블이 빼고도 기존 유전체 검사 수요 증가라든지 보험 수가 인상 덕분에 본업에서도 35%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기업 이번 마스터픽 탑1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첫 번째 힌트를 들어서는 어느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 기업을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탑1 기업은요. 유전자 검사 기업, 단순히 유전자 검사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데이터만 하더라도 환자 진료 유전체 정보를 4천만 건, 그리고 300PB 이상의 데이터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건 거의 글로벌 정밀 의료 데이터 쪽에서 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종양학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라든지 신경계 그리고 유전성 질환까지 확장 중이고, 여기서 미국 주요 대학병원 그리고 또 50%가 넘는 종양학 의료진과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탑1 티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엠브리 인수 후에 자금 여유 확보한 다음에 유전성 질환에 대한 검사 시장 이쪽에서 진입이 되고 신규 시장도 진출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6월에 좀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고금리 부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절감을 하게 돼서 재무 건전성까지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랑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데이터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랑 알츠하이머 AI 연구 쪽에서 협업도 체결하고 있어서 AI 기반 쪽에서 정밀 의료 시장 쪽에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약사 병원에 데이터 라이센스를 파는 비즈니스가 상시 동사가 같이 키워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데이터 사업이 고마진이라서 24년 매출만 보시면 2.42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25년에는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덕분에 매출 총이익 GPM을 보시면은 25년에는 57% 그리고 향후에 28년에 보시면은 60%까지 상승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파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확보로 해서 흑자 전환이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픽도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스픽처럼 좋은 성과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자신 있게 픽한 오늘의 마스터픽, 지금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식 하시면서 차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트에 대한 A부터 Z까지 준비한 기초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차트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